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장군의 외손주라고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청천 장군의 외손주라기보다는 매우 보기 드문 모녀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준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독립운동 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여성의 몸으로 광복군에 입대해서 여성광복군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정부로부터 포상받은 독립유공자만 하더라도 17,000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모녀 독립운동가는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귀합니다. 그럼 모녀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이 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물관 측으로부터 강의 의뢰를 받고 무엇을 강의하면 적절할까 그러다가 제목은 일단 이번 특별 전시의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100년 전 그들의 선택. 알 수 있는 것처럼 100년 전, 정확히 얘기하면 100년 전도 아니죠. 1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2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상징적으로 100년 전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길, 항일의 길이죠. 또 하나는 그냥 일제 식민 지배에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에 편승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친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그냥 묵묵히 일제 식민 지배를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인구가 일제강점 초기에는 한 1,600만, 1,700만 되고, 일제강점 말기가 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합하면 한 2,500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독립운동의 길을 항일의 길을 선택했거나 친일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저는 요즘 그렇게 주장합니다. 친일한 사람들보다는 항일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묵묵히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항일의 길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1945년 8월 일본이 망하자마자 우리는 광복을 이룰 수 있었고, 일제가 광복을 이룬 지 3년 만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고, 그것이 다 독립의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서두를 꺼내고요. 구체적으로는 여원영과 민원식이라는 두 사람을 소재로 해서 항일의 길과 친일의 길을 선택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박물관 측에서 가급적이면은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보니까 여원영과 민원식은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경기도 양평 출신입니다. 같은 경기도 양평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민원식의 경우에는 민원식이 초기 행적이라고 할까요? 출생 내지는 초기 행적과 관련해서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성이 민씨가 아니라 다른 성씨라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민씨가 아니라 원래 나씨인데 당시 민씨가 하도 잘 나가니까 민씨를 사칭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 루머가 있을 정도로 민원식에 대한 정보가, 특히 어렸을 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1, 2년 사이에 비슷한 나이대 사람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나이라는 것은 비슷한 역사적 체험을 했다는 얘기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본 똑같은 비슷한 나이에
두 청년이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암살을 당했습니다. 민원식은 뜻있는 조선 젊은이에 의해서 독교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여운형은 해방 이후에 이른바 우익에 의해서 암살이 됐습니다.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암살의 주체가 같습니다. 양근환이라는 분이 민원식을 암살했는데 동시에 여운형 암살 배후에 양근환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양근환이라는 분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서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지금 정부가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되면은 7단계의 포상을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제일 높은 등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고요. 제일 낮은 등급이 대통령 표창인데 세 번째 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분인데 이 양근환이라는 분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라는 사실이 여운형 암살 사건 이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근환이라는 동일한 사람이 일제강점기에는 민원식이라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해방 이후에는 여운형이라는 정치가를 암살하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착안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 관련된 강의를 할 때면 늘 이야기를 화두로 삼아서 시작을 하는데요. 왜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가? 왜 100년 전의 역사를 굳이 이 시점에 기억해야 하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의 말인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신채호 선생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다. 역사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중국 가보신 분들이 요즘은 힘들지만 예전에 중국 가서 중국의 역사관이나 박물관이나 기념관 답사를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관, 박물관, 기념관에 적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사벌망 후사지사.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미래를 위한 스승이다.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서독의 대통령이었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 독일의 대통령을 지내기도 한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거라는 사람이 한 말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성경처럼 인용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5월 8일은 기억을 되살려야 할 날이다. 과거의 일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왜곡함이 없이 상기함으로써 우리들의 진정한 존재의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수정되거나 백자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장림이 된다. 5월 8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5월 8일은 굉장히 아픈 날입니다. 나치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거의 역사에서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가 독일이 패전한 날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로서는 정말 잊고 싶은 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8일을 잊지 말아야 된다. 독일의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독일의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5월 8일 돼서 해외 뉴스 이런 거 보면요. 해마다 독일의 총리는 독일 패전을 맞아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우리 독일 국민은 이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과거 나치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담화를 독일 총리는 늘 발표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독일 총리로 있으면서 이른바 동방정책을 추진해가지고 나중에 서독이 총리로 있으면서 동방정책을 추진해서 나중에 독일 동독과 통일되는데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빌리 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1970년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태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진입니다.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선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독일 국민, 1970년대를 살고 있는 독일 국민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빌리 브란트의 무릎을 꿇은 행위에 대한 독일 언론의 보도입니다. 당시 독일 언론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건 빌리 브란트 개인이 사죄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 전체가 사죄한 것이다. 독일 국민이 과거를 잊지 않아야 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전서불망 후사지사. 이 사진은 유명한 중국 난징의 난징대학살 기념관에 걸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운형은 1886년생으로 공인돼 있고요. 근데 뭐 기록에 따라서는 1887년생이라는 기록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1886년생으로 공인이 돼 있고 경기도 양평 출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여운형은 특이하게도 2번 포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포상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여운형은 특이하게도 2번 포상을 받았습니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식은 1887년생으로 지금 돼 있고 역시 경기도 양평 출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2009년에 2009년에 활동을 마감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에서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결정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람들을 대한민국 관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는 고르고 골라낸, 추리고 추려낸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해도 친일파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1,006명이 속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원식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민원식의 장인과 민원식의 처남도 또한 1,006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운형과 민원식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공통점은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향적입니다. 여운형도 늘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민원식도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차이는 여운형은 조국을 독립시켜서 정치를 하려고 했고요. 민원식은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살로 사망했다는 것도 또한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여운형은 중국 망명을 선택합니다. 민원식은 조선총독부 관리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운형은 1918년부터 3.1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여운형 활동을 높게 평가해서 여운형의 활동이야말로 3.1운동의 촉매제였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식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3.1운동이 일어나자 3.1운동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출범할 때 여운형은 참여해서 초기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민원식은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부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운형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고 민원식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여운형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고요. 현재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모두 17,285명. 이거 국가보훈처 사이트 며칠 전에 들어가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장 1등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장 수훈자는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운형, 홍범도, 유관수는 대통령장이나 독립장을 받은 다음에 추가로 대한민국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뭐 어쨌거나 33명이고요. 이 33명은 뭐 몇 명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름 석자 또는 이름 두자는 어디서 들어봤음직한 이른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김구, 김규식, 손병희, 여운형, 안종근, 안창호, 윤봉길 이런 분들이 받았습니다. 민원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1,006명 가운데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정분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4,389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운형 양력을 간단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양력을 소개하면서 삶도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흥화학교 또는 흥화학당으로 전학을 갑니다. 아마 전학 간 이유는 당시 흥화학당에 여병현이라는 여운형의 칠촌 당숙이 있었습니다. 교사로 있었습니다. 아마 당숙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옮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화학교는 충정공 민영환이 세운 학교입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흥화학교도 다 마치지 않고 1903년에는 대한제국의 기구인 통신원에서 부설한 우무학당, 우체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우무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하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이 우무학당도 졸업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우무학당도 중퇴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참고로 여운형 집안은 양평에서는 그래도 꽤 유복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노비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1907년에는 양평에 사립광동학교를 설립했고요. 이 광동학교는 기독교 계열의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운형이 기독교에 정식으로 입교하는 것은 나중의 일인데 아마 이때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학교를 설립해서 고향에서 교육운동을 벌이다가 1908년 부친 탈상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노비를 해방을 하고 기독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양 장로교회 연합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역시 졸업은 못합니다. 여운형의 그 학력을 보면 특이한 게 졸업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14년에 중국 난징의 금능대학, 이 금능대학은 기독교계 대학입니다. 금능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데는 언더우드 목사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징 금능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상하이에서 출범한 독립운동 단체인 동료사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고 1918년에 이때부터 이제 여운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신한청년당을 결성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동지들을 모아서 신한청년당을 결성하는데 신한청년당을 결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면은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파리 강화회 제1차 세계대전의 사후 처리를 위해서 열릴 국제회의였죠.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의 대표를 보내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대표를 보내려면 대표를 보낼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한청년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1918년 11월에는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당시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던 미국 대통령 특사인 찰스 크레인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이뤄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다오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요. 1919년 초에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는 한편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한청년당의 대표가 가서 아무리 조선의 독립을 호소한다고 해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제국주의 열강이 우리의 호소에 그냥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없다.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자고 계획을 합니다. 이게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신한청년당의 당원들이 그래서 김규식은 파리로 갔고요. 나머지 당원들은 김규식의 부인인 김순애를 비롯해서 여운형 본인 그리고 신한청년당 당원들이 모두 중국, 만주 또 러시아, 일본 국내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벌여야 되겠다는 이른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의들이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했고 1919년 11월 일본 수상 하라케이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유명한 제국 호텔 연설을 합니다. 이 제국 호텔 연설은 원문은 남아있지 않은데 이 연설을 요약해서 보도한 일본 영자신문이 있습니다. 그 영자신문에 실린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소개를 하겠는데 1919년 11월 도쿄 방문은 당시 독립운동계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상당수는 여운형이 도쿄를 방문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적에게 이용당하려고 하느냐. 가서 아무리 우리의 독립을 호소한다고 하도 일본이 우리의 말을 들을 까닭이 없다. 적에게 이용당할 뿐이니까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도쿄 여행을 결행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도쿄에 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다 그럽니다. 안창호 선생이 가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입장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쿄 여행을 결행을 했고, 근데 1919년이라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제가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식민 지배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를테면 3.1운동 이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가 기존의 무단 통치를 철폐하고 문화 정치로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또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생각한 또 하나의 대책은 뭐냐면은 이간책입니다.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켜라. 독립운동 진영 가운데 우리의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은 빼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열심히 공작을 합니다. 그 말하자면 여운형이 도쿄에 가는 것이 그런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운형은 나는 절대로 놀아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도쿄를 방문한 거죠. 실제로는 놀아나지 않은 게 됐습니다. 오히려 도쿄에 가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도쿄에 가서 유력 정치가들을 만나서 조선의 독립을 얘기했으니까요. 조선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독립해야 된다. 당신들이 우리의 독립을 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여운형의 도쿄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 하라 내각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런저를 왜 도쿄로 초대해가지고 이런 야당에서 하라를 갖다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20년 무렵에 그때 갑자기 여운형이 이루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191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가 이 땅에 처음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여러 개의 결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결사가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인데 이 두 당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뭐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싸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민족주의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적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특이하게 여운형은 민족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인적 연고 그 개인적인 연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지역 책임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운형이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김규식을 거의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1922년 1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했고 김규식, 여운형 모두 의장단으로 선출돼서 활동을 합니다. 이 이르쿠츠크파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서 활동한 것 때문에 여운형은 죽을 때까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정확하게 언제 이 고려공산당과 관계를 끊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김규식의 회고에 따르면 1925년 무렵에 공산당으로부터 출당이 됐다고 합니다. 쫓겨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여운형도 이 무렵에 당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는 순원의 요청으로 중국 국민당에 입당을 합니다. 오늘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1919년부터 1920년대까지 여운형이 활동해서 굉장히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중국 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여운형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독립운동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혁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직접적으로 중국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원이 이끌던 중국 국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신규식, 이런 분들이 모두 국민혁명에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혁명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참 오지랖이 넓었다고. 우리 독립운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중국 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중국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혁명에 참여한 고려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러시아 혁명을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러시아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여운형이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29년에 체포돼가지고 국내로 압송이 되는데 그 이전 중국에 머물고 있을 때는 중국 혁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중국 국민당에 입당까지 했습니다. 아까 소개한 도쿄 방문 당시에도 제국 호텔에서 연설을 비롯해서 일본 정치가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다 중국 혁명을 얘기합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